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월요일 직송 뉴스는 백조 커플과 함께합니다. 뉴스라이더 백지연 리포터, 경남 변호사의 조아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자, 첫 번째 직송 뉴스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먼저 환영식부터 해야겠죠. 오늘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웰컴 윤동현 아나운서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환영하고요. 네. 진짜 키워드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산재보험 60주년입니다. 지난 1964년 7월 1일 국내 최초의 사회보험, 흔히 말하면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또 이제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예. 이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된 지 올해로 60주년이 됐습니다. 예.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양대 노총과 경영자 단체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성대한 60주년 기념식이 열렸고요. 예. 이달 들어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60년을 좀 평가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우리나라 4대 보험 중에 하나이고 네. 역사도 가장 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60주년이었잖아요. 네. 그럼 60년 전이면은 군부 독재,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 때부터 역사 시작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1961년 그 군부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예. 이 정권의 정당성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좀 추진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산재보험이 도입이 되었었죠. 근데 이때는 지금이랑 내용은 좀 다르고요. 예. 1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치 2주도 안 되는 기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심각한 부상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예. 정말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도입되고 있는 처음 도입된 때랑 지금이랑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긴 한데 지금 특히 1964년 시행 당시를 비교해 보면 5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500인 이상이요? 기준이 크죠. 높죠. 광업과 제조업 에 한해서만 적용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절 산재보험 적용받는 노동자는 전국 64개 사업장 중에서 8만여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야. 지금은 근로자범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최근엔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2,100만여 명 이렇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의 양적 확대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질적인 성장이 있었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노동 현장 목소리 들어봐야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올해 3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노동자 2,129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불경 노동자 2,100여 분이 응답하셨는데요. 산재보험 운영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이 32%에 불과하고요.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룹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산재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얘기에 대해서 실제로 귀 기울이지 않고 사업주의 이야기를 우선시한다든지 산재 인정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금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휴급여가 평균 임금의 70% 수준밖에 안 돼요. 병원비도 실제로 비급여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들은 다 개인이 부담해야 돼요. 네, 이런 상황이군요. 백종현 리포터, 우리 지역 노동 현장의 상황도 정리된 게 있을까요? 전체 산재 현황은 집계 중이라고 하고요. 이 중대재해만 보자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16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 수가 18명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총 102건인데요. 이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5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현황 자료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 터지면은 언론 찾아보면 보통 그 기업명이 공개될 때가 많은데 그 자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기업명을 밝히지 않는다. 어떤 내막이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할 경우에는 직후는 수사 중이거나 시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재판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왜 기업명 밝히지 않느냐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명 밝히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스러운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 사고 발생 기업 이름을 공개하면은 그 여론도 뭔가 불붙듯이 뭔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하는 걸까요?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아쉬운 대목이 현황 통계 자료의 지역적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안타까운 대목을 꼽히던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지역적 그 반영을 통계 자료가 있으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계 자료가 있으면 사실 예방 효과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 같으면 약간 조선소 사고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조선소업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어떤 예방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용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소업 같은 경우도 그러면 조선업만의 현황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처벌보다는 사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 제작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참 산재가 발생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에 대한 좀 얘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노동자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했고요. 나머지 7명 대부분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공상 처리하거나 심지어는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대부분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이라서 그냥 넘겼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이 나머지는 산재 신청 절차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워낙 절차가 어려웠다는 답변도 있었고 산재 신청을 할 때 뭔가 또 회사와 대립 구도가 되니까 이 불이익이 걱정이 됐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소수 의견으로는 회사의 방해로 산재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군요. 네. 자, 그런데 쭉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상 처리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공상 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보상하고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쨌든 노동자에게 회사가 보상을 해주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산재 처리 대신에 변호사님 지인이 공상 처리하는 걸 회사로부터 제안받았다. 그럼 바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산재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공상 말고 산재로 가라? 네. 반드시 산재로 처리를 해야 되는 범위도 있어요. 일단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공상 처리하지 않고 산재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상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가 공상 처리 말고 산재 처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큰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부분의 상해나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거든요. 공상 처리를 하는 시점에 재발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회사는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척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재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다시 입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가 남아서 장애급여를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급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공상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장애평가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처리를 해라. 그래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말씀 듣고 보니까 사측에서는 공상을 조금 더 처리하기를 선호할 것 같네요. 산재보다. 네네. 근데 공식적으로 뭐 회사 입장에서 산재보다 공상 처리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산재 사고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게 건설업이거든요.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재 처리를 할 경우에 회사에 좀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우선 관극공사를 할 때 우리가 PQ라고 하는 점수가 있거든요. 네, PQ. 이게 뭐냐면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라는 심사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관극공사 딸 때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점수가 낮을수록 감점이 될수록 계약을 못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불이익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감점 요인이 됐는데 지금 사망 사고만 감점 요인으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또 산재 보험료 인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 사고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
보험료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너무 자주 많이 발생될 경우에만 산재 보험료 인상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산재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없애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제 지인 중에 노동자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은 네. 회사가 공상을 제안하면 야 산재해야 돼라고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노동자가 산재로 선회할 수 있는 거죠. 회사 공상을 그렇죠. 계속 제안해도. 네, 예전에는 그 대표자의 도장을 받는다든지 네. 동의를 네.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회사 측에 동의를 예. 받지 않고도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보틱 공단에 변호사님께 가서 이 내용 여쭤본 게 이제 백지원 리포터한테 물어볼 건데 네. 기간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산재 처리를 요청한데도 기간 자체가 이게 녹록지 않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산재 판정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다는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예. 지난해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결과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지난 2017년에는 평균 14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는 235일로 늘었는데요. 이 평균 8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셈입니다. 특히 어디가 부러지거나 뭐 다치거나 이런 사고 처리는 그나마 나은데 질병 처리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병을 얻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또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내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같은 경우는 53%만이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2022년도에 백혈병으로 산재 신청한 노동자가 있는데요. 2024년까지 1월 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1월 달에 노동자는 사망하셨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어요. 또 다른 한 분은 무릎인대 파열된 분으로 올 초에 그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11월 정도나 돼야지 조사가 끝난답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입증하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고와 또 질병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갈래로 나눠지는 네.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는 소요 기간이나 과정 자체가 참 또 재해일 수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일터에서 안전한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할 수 있기만을 또 한번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횡령사고 성과급으로 돌려막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지난해 정말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경남은행 횡령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3천억 원 횡령,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 경남은행의 부장급 직원이 지난 2007년부터 15년 동안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확하게는 2,988억 원, 2,90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경남은행 이사회가 지난 3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노조와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수 대상자는 2,200여 명이고요. 1인당 환수 금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억소리가 나도 엄청난 억소리인데 네. 그 금액대인데 횡령한 장본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본인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지금 내가 받았던 성과급을 개어내라. 약간 네. 이런 상황에 놓인 거지 않습니까? 못 다 뺏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근데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일단 경남은행 측에서도 법률 자문을 좀 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좀 찾아봤거든요. 예. 이 법률 해신 내용을 추측을 해보면 손실액을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네네. 경남은행 측에서 예. 성과급 책정의 기준이 되었던 수치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초과 지급된 성과급 회수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은행에 이제 손실이 되고 회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배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회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성과급 환수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실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벼락일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사실 직원들이 동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또 분위기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막대한 손실금이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과급 나갔을 때는 회사의 성과였는데 이제 네. 손실이 반영이 됐으니까 야, 이 노조 입장이 참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경남은행 노조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개인 횡령 사고고 이 해당 직원이 15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이제 경영권에서 경영진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 회사는 뭐였냐? 네, 예. 왜 힘없는 직원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입장인데요. 이 내부 통제 실패와 금융
금융사고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전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면서 항의를 했고요. 법적 대응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에서도 대리급 직원이 고객들 대출금 100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었는데 네. 금융권에서 이런 횡령 사고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선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물론 느슨한 내부 통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금융범죄 양형 기준이 현재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뭐 보통 50억 횡령에도 평균 뭐 4년형 미만이다, 뭐 손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양형 기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300억 이상일 경우에 기본형이 5년에서 8년이고 감경 사유 있으면 4년에서 7년, 그리고 가중되더라도 7년에서 11년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뭐 부장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과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초범일 거고 또 범행 인정할 거고 반성할 거고 그리고 기타 다른 양형 사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남은 돈 있으면 또 조금 더 다시 뭐 환수할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 법 처벌은 법 감정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을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징 같은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추징 같이 선고되고 있지만 실제 재산 파악 안 되면 추징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좀 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옥 가면 뭐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딴에는 리스크 한번 감수해 볼 만한데? 네, 라고 한 케이스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강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케이스가 더 늘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야, 어떤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요, 변호사님? 그래서 은행 내부에서 이제 좀 자체 그 징계 감사를 떠나서 좀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면서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시행됐거든요. 이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책별로 책임을 부과하는 거죠. 요게 조금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금융판 중대재해특별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기대를 해봐야겠고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또 관련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한 책임 느슨한 내부 통제가는 강한 경각심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지원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두 분과 직송 뉴스 함께했고요. 뉴스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